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게 일조권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있었거든요. 그게 2015년도에 폐지가 됐어요. 바꾸어 말하면 2015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건물 면적을 더 찾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.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. 요즘에 건축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리모델링 의뢰 건수가 저희도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. 과거에는 신축 비중이 한 95% 되고 리모델링 문의가 5% 정도 됐었다면은 지금은 리모델링이 거의 40%까지 올라왔어요. 그 이유가 건축비가 너무 비싸서, 아니면 과거에 용적률이 더 크게 지어진 건물은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면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집을 외장과 내장을 바꾸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일단 리모델링을 할 때 몇 가지 팁을 드리면, 첫 번째로는 본인 집이 건축물 대장을 띄면 몇 년도에 지어진지가 나와요.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도로 사선 제한이라는 게 일조권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있었거든요. 그게 2015년도에 폐지가 됐어요. 바꾸어 말하면 2015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도로 사선 제한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걸 현행법으로 하면은 건물 면적을 더 찾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. 도로 사선 제한이 건물이 이렇게 있다,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. 여기 이 도로에서 이 사선으로 뻗어서 이만큼 날아가는 거지. 비율이 보통 1대 1.5 비율이거든요. 여기서 도로 사선 제한 받고 저기서 일조권 받으면, 왜 양화대교 건너다 보면은 양쪽으로 꺾여 있는 건물이 있어요. 그래서 도로 사선 제한과 일조권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이게 도로 사선 제한인 줄 알고 매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조권이에요. 그럼 이거 필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도로 사선 제한 때문에 깎여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만큼 면적을 더 찾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내 건축물 대장이 2016년도에 지어졌다, 그러면 볼 필요도 없어요. 근데 그 이전에 지어졌으면 도로 사선 제한을 받은 건물이라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면적을 더 확보할 수 있고, 리모델링 공사비에 쏟는 돈만큼 더 수익률을 더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도로사선 제한이 왜 생긴 거예요? 도로 사선 제한은요, 도로면이나 도로면 맞은편에 있는 집에 대한 일조나 채광 통풍 때문에 일조권과는 별개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에요. 지금 거의 10년 지났잖아요. 그 당시에 건물들 설계할 때는 일조권하고 도로 사선 제한을 같이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었거든요. 그거를 바꾸어서 생각하면 지금은 그 이전에 지어진 집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하면서 꺾인 면을 펼 수 있는 기회다,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죠. 근데 리모델링은 금액이 안 올랐어요? 리모델링도 올랐죠. 공사비 자체가 오른 거니까 당연히 올랐는데, 그래도 신축보다는 저렴하다. 그 신축이 요즘에 한 평당 800에서 850 정도 잡는다 하면은, 리모델링도 사실 고급스러운 스펙으로 하면은 평당 1000도 넘길 수가 있긴 한데,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한 400에서 450 사이로 끊을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문의가 참 많아요. 그런 거 다 가시는 거예요? 리모델링은 현장 점검이 필수이기 때문에 다 가서 체크를 하고,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원에서도 교수님께서 이 시장이 많이 뜰 것 같다고 하셨어요. 선진국들도 리모델링도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뉴욕 갔을 때만 해도 리모델링과 대수선을 활발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리모델링 업체를 찾는 게 아니라 건설사를 찾아요. 건설사가 리모델링 업체예요. 공사 범위에 따라서 인테리어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, 어느 정도 구조물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. 좀 낡은 건물이 만약에 리모델링 들어갔다 하면 새 건물처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? 그렇죠. 낡은 건물이 새 건물로 바뀌죠. 내부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내외부 다 하시는 분 있고, 외부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,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요. 그리고 내외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, 피디님이 생각에 높이를 올리는 게 난이도가 어렵고 공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? 아니면 수평으로 늘리는 게 공사비가 많이 나오고 어려울 것 같으세요? 위로. 그죠? 왜 그러죠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유가 느낌적으로 오죠. 느낌적으로. 네, 느낌적으로. 이 건물이 이 바닥의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올라갔어요. 근데 이거를 5층 높이로 증축을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우리 건물이 3층밖에 못 버티는데 5층만큼 지어야 되니까 구조 보강을 해야 되죠. 그 구조 보강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난이도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.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닌가 봐요. 돈 주면 다 되죠. 근데 돈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, 그 차이예요. 어차피 그건 계산해 주시고. 그렇죠. 계산은 해드리죠. 계산해드리는데 아무튼 구조 보강 때문에 더 어렵다. 저렇게
바뀌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있나요?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그런 분들도 있어요. 3층까지밖에 못 짓는 줄 알고 사서 3층까지 짓는 걸로 짓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법이 바뀐 거예요. 그래가지고 설계를 바꿔가지고 더 올리신 분들도 있어요. 그런 거는 좀 보기 드문 케이스고, 사실 뭐 저도 한 번밖에 직접 본 건 한 번밖에 없고요. 법을 좀 잘 보고 있어야겠네요. 그거는 정답이에요.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. 건축사가 법을 다루시는 분인데 건축사한테 드리는 그 설계비가 이 현장에만 온전히 모든 법규를 다 찾아서 꼼꼼히 내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설계비가 아니라고. 만약에 이제 그런 설계 사무실이 있다면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. 결국에는 본인이 지으려고 하는 그 지역의 법규를 많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유리합니다.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도 봤어요. 바로 옆에 땅은 8층까지 지었는데 법규를 찾아서 우리 집은 20층까지 지으신 분 봤어요. 그래서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셔서 웬만한 건축사분들보다 법은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여럿 봤어요. 네, 오늘은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.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